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래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이혼을 한 게 무슨 자랑이라고 사연까지 보냈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무슨 상황이 생겨도 매번 제가 참으면 주변이 다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참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걸 이번 기회에 배웠죠. 그래서 저처럼 참기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제 얘기를 듣고 용기를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참고 산다는 건 남들을 위해서는 좋은 일인지 몰라도 나 자신에게 좋은 일은 아니더라고요. 용기를 내면 더 좋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5년 정도 했는데 이혼 당시 남편은 40대 초반의 지질학 교수였어요. 남편과 저는 10살의 나이 차이가 나고 아이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갖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부였기에 아이가 없다고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남편과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결혼은 대학원 과정이 끝나자마자 했기에 저는 결혼과 동시에 바로 주부가 되었죠. 남편과 제가 만난 건 우리 친오빠 덕분이었습니다. 오빠는 일본에서 유학을 했는데 함께 공부했던 친구가 저의 남편이었죠. 오빠는 단지 인사를 시켜주려고 했던 건데 우리 둘이 눈이 맞은 케이스였습니다. 성격이 유쾌하고 활달한 우리 오빠와는 달리 남편은 곱상한 외모에 성격은 조용하고 마음 쓰는 것은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추워 보이면 어디선가 따뜻한 음료를 사와서 조용히 건네는 사람이요. 남편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대화를 시작하면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것이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남자라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많다는 거였죠. 한 번은 친구들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해주겠다며 보여준 적이 있는데 친구들이 전부 자신의 이상형과 닮았다며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야, 너랑 10살 차이 난다고 하는데 안 그래 보인다. 진짜 친절하고 뭔가 분위기 있어. 어떻게 저렇게 멋진 사람이 아직도 결혼을 안 했대? 주변에서 여자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맞아. 너 좀 불안하겠는데? 진짜로 주변에 여자 많은 거 아니야? 그때는 친구들이 남자친구를 칭찬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저 자랑스럽게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남편은 카페에서 만난 제 친구들에게 무릎에 덮을 담요를 챙겨주고 자신이 다정해야 할 사람은 오로지 한 명뿐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여자만 보면 다정하게 구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했죠. 그렇게 끼가 넘치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 얼마나 속을 썩일지 그때는 제가 잘 몰랐던 거죠. 남편과 저는 오빠 몰래 만나기 시작하다가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오빠는 뒤늦게 연애 사실을 알고는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지만 축하해 주었어요. 너, 내 동생 속썩이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아무리 친구라도 나 절대 안 봐줄 거니까 명심해. 우리는 연애를 한 지 1년 만에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남편의 나이가 적지 않은 편이라 결혼을 서두르긴 했지만 저도 싫지 않았어요. 양가 어른들도 저희의 결합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그러니 연애에서 결혼까지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네요. 처음 시댁 어른들께 인사를 갔을 때였습니다. 평범한 외모의 시부와는 달리 너무나 고우신 시어머니의 외모에 속으로 굉장히 감탄했죠. 남편의 예쁘장한 외모가 어머니를 닮았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새아가 되래가 너무 예쁘구나. 이 정도 돼야 우리 아들 마음을 사로잡는구나. 나는 우리 아들이 여자만 많이 만나고 정착은 못할 줄 알았다. 이 사람한테 여자가 많았어요?
아유, 애 따라다니는 여자도 많았고, 만나는 여자도 많았어. 그래도 너무 걱정 마라. 여태까지 본 애들 중에 네가 제일 예뻐. 아이, 엄마는 왜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세요? 있지도 않은 얘기는 무슨, 너 어릴 때부터 여자애들 엄청 좋아했잖아. 그때는 그냥 아들 자랑이나 하려고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뼈있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어머님이 알 정도로 여자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어머님이 그런 말을 했겠죠. 남편이 30대 후반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던 건 공부하느라 바빴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느라 바빴기 때문이었죠. 물론 그때는 남편이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저 다정한 사람인 줄만 알고 좋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주부가 되었고 남편은 서울의 한 대학에서 교수가 되었어요. 남편과 저의 결혼 생활은 평온 그 자체였어요. 남들은 신혼에 많이들 다툰다는데 남편의 성격이 워낙 온화해서 갈등 상황이 생기더라도 목소리 한번 높이는 법이 없었어요. 제가 서운해서 말을 꺼내면 항상 그럴 수도 있겠네 하며 이해해 주었습니다. 저 또한 남편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참 얌전하고 예의 바르게 서로를 대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연애를 할 때처럼 데이트를 가고 가끔은 분위기 좋은 곳에서 외식을 했습니다. 솔직히 불같이 타오르는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사이좋은 부부이긴 했어요. 남편은 착실하게 학교에 다녔고 수업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왔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이 3년쯤 되었을 때 남편에게서 묘하게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언제나 주말이면 데이트를 즐기고 남편의 말투도 변함없이 똑같이 다정하지만 어딘가 예전 같지 않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가 변했다는 건지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었어요. 이런 걸 보고 공기가 변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 그랬습니다. 남편에게서 공기의 변화가 느껴졌죠. 한 가지 눈에 띄는 변화는 일 때문에 남편이 바빠졌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외박을 하거나 매일 밤 늦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남편에게서 생기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변화를 느끼면서도 그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부러 이것저것 물어서 따지는 성격도 아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빨래를 세탁기에 넣던 중에 평소에는 맡아본 적 없는 향이 나더라고요. 꽃과 과일 향이 섞인 여자 향수 냄새였어요. 그때는 그냥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빨래하려는데 당신 옷에서 웬 향기가 나더라고요. 향수 써요? 향수? 아니, 아마 교수실에 디퓨저 갖다 놓았는데 그 향인가? 디퓨저 향 좋다. 우리도 이거 갖다 놓을까요? 학교에서도 맡는 향인데 집에서 또 맡으면 좀 그렇지 않나? 대답하는 남편의 표정과 목소리에 집중했어요. 조금이라도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거나 머뭇거리면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대수롭지 않고 침착했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그럼 그렇지 생각했습니다. 아주 잠시였지만 혹시나 하고 의심했던 마음은 금방 증발해버렸죠. 저는 그만큼 남편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이 반듯한 남자가 부정한 짓을 저지를 리 없다는 분명한 믿음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심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의심을 하는 순간 그 일이 사실이 되어버릴 것만 같았죠.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하나 문제 삼기 시작하면 남편과의 좋은 사이를 망칠까봐 겁이 난 것도 있었습니다. 가끔 남편의 옷에서 향긋한 냄새를 맡으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장소에서 그 향기가 디퓨저 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혼자서 백화점에 갔다가 직원 한 분이 종이 한 조각을 내밀며 시향을 해보라며 건넸어요. 그 향을 맡는 순간
남편이 2년 전부터 묻혀오던 그 향이라는 걸 단박에 알아차렸죠. 저는 직원을 붙잡고 이 향이 디퓨저로 나오는지 물었어요. 저희 브랜드에 같은 향으로 바디 샤워와 바디 로션은 있지만 디퓨저는 없어요. 20, 30대 여성들에게는 인기가 있는 향이에요. 20, 30대 여성이라는 말에 백화점 바닥에 심장을 떨어뜨린 기분이었어요. 당연히 제가 갖고 있는 향수는 아니었어요. 남편이 대체 누구에게서 이 향을 묻혀오는 건지 알고 싶었죠. 매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자주 묻혀온 향이었거든요.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의 빨랫감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 향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는지 알고 싶었어요. 목 주변과 가슴이었죠. 만약에 이 향수를 뿌린 누군가가 남편을 끌어안았다면 이곳에서 향이 제일 많이 난다는 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게 반듯한 남편이 정말로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걸까요? 저는 미나라는 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의 옷에서 나는 향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백화점에서 들은 얘기까지 함께 해주었죠. 제 친구 미나는 2년 전에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때 남편이 대학 시절의 첫사랑과 다시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정황 증거를 제대로 잡아 깔끔하게 이혼했다고 했죠. 위자료는 물론 재산 분할 신청도 했다고 저에게 남의 일 말하듯 얘기해줬던 기억이 있었죠. 남편이 바람이 났다고 말하면서도 미나는 울거나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했어요. 나도 과연 미나처럼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생각만 했었는데 미나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였죠. 너한테 미안하지만 난 네 남편 별로야. 여자 많을 것 같아서 싫어. 내 전 남편 생각나. 내 남편 좋아해주지 않는 건 이해해도 별로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 남자가 바람기가 많은지 아닌지는 눈가에 주름을 보면 알 수 있대. 웃을 때 주름이 자글자글한 거 있지. 바람기 많은 남자들의 관상이 그렇다더라. 나 지금 점점 기분 나빠지려고 해. 남편이 다정하긴 해도 그럴 사람 아니야. 얼마나 반듯한 사람인데. 너무 믿지 마라. 나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하는 말이니까. 미나는 평소에 제 남편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어요. 눈가에 있는 주름을 보면 바람기가 많을 것 같다는 게 이유였죠.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미나가 할 말 못할 말을 가리지 못한다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저에게 이런 일이 터지고 보니 미나의 말이 그제야 납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미나에게 고민을 말하면 잘 들어줄 것 같았죠. 분명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좋은 방법을 알려줄 것 같았습니다. 여자 향수? 그거 말고는 다른 의심되는 정황은 없고? 미나의 물음에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드라마에서처럼 남편의 옷에 여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긴 머리카락이 보였다거나 남편의 외박이 잦다거나 주말마다 약속이 있다고 한다거나 휴대폰을 꼭 쥐고 있다거나 나에게 평소답지 않게 더 친절하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저 몸에 향수 냄새를 묻혀온다는 것 말고는 딱히 의심할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럼 촉각은 곤두세우되 성급하게 외도를 저질렀다고 판단은 하지 마. 너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거 찾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줄게. 미나의 말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저는 이미 남편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세미나에 가야 해서 멀리 지방에 가야 한다며 다음 날이나 되어야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을 때는 이 남자가 외도를 하고 있구나 확신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불안해서 미나에게 만나자고 했어요. 미나는 제 얘기를 듣더니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 지금 네 얘기만 들어서는 외도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혹시라도 외도의 흔적을 발견한다면 일단 증거부터 모아. 사진으로 찍어봐야 합성했다고 우길 수 있으니까
동영상으로 찍어. 그 다음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그 다음은 나중에 생각해. 그리고 지금은 속상하다고 울기만 해서는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만 기억해. 그리고 아닐 수도 있잖아. 미나의 말에 저는 나약해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아닐 수도 있겠죠. 저의 괜한 걱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의 완벽한 결혼 생활을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하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 남편을 믿자. 남편의 다정함과 나에게 한결같은 그 모습을 믿자. 미나와 헤어지고 일부러 택시나 버스 같은 거 타지 않고 한참을 걸었어요. 이미 캄캄한 저녁 시간이었어요. 세미나에 갔다는 남편에게서는 메시지 한 통,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괜히 핸드폰만 만지작대며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니 제가 모텔가를 걷고 있더라고요. 그때 너무나 익숙한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남편의 차였죠. 비슷한 차를 본 게 아니었어요. 차 번호까지 남편의 차가 맞았습니다. 지방으로 세미나를 간다는 남편의 차가 왜 서울 한복판, 그것도 모텔가에 있는 걸까요? 제가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남편의 차가 미끄러지듯 한 모텔 주차장으로 향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들어간 모텔 앞에 멍하니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제 어쩌면 좋은 걸까? 남편은 대체 내가 아닌 누구와 저 모텔에 들어간 것일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때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그냥 혼자 모텔에 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고 싶어서 더는 생각하지 않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땐 더 자세히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죠. 미나의 말대로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거라면 증거부터 수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오후가 되어서야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음 같아선 어제 정말로 세미나에 갔던 게 맞냐? 내가 어제 봤는데 모텔에 들어가더라. 대체 누구와 뭘 한 거냐고 따지고 싶은 것을 꾹 참았습니다.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남편을 안심시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어제는 너무 당황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겨를이 없었으니 이제부터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강의가 있는 날 끝나는 시간에 맞춰 남편의 학교 앞을 찾아갔습니다. 한참을 서성이니 이틀 전에 모텔로 들어가던 남편의 차가 보이더군요. 저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들켰구나 생각해서 전화를 받지 말까, 볼일 있어서 잠깐 나온 거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하고 있었어? 그냥 뭐 살 거 있어서 나왔어요. 뭐하냐는 남편의 말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나 오늘 교수들하고 식사 약속이 있어서 늦어. 그렇게 해요. 나도 밥하기 귀찮았는데 잘 됐네. 잘 쉬고 있어. 너무 늦지 않게 들어갈게. 다행히 남편이 저를 발견한 건 아니었어요. 전화가 끊김과 동시에 한 여자가 남편의 차에 타는 것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봐도 예쁘장하고 저보다 앳돼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이 식사 약속이 있다던 동료 교수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2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와 남편의 환히 웃는 모습이 창문을 통해 보였어요. 짧은 스커트에 높은 힐을 신은 여자의 모습은 아무렇게나 걸치고 나온 제 모습과는 정말 대조적이더라고요. 남편은 10살이나 어린 저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걸까요? 제가 더는 매력이 없어서 더 젊고 예쁜 여자를 만나고 싶었나 봅니다. 그럼 남자라고는 남편밖에 모르는 저는 뭐가 되는 걸까요? 나이가 들어가는 남편의 모습마저도 사랑해온 저는 짝사랑을 하고 있던 걸까요? 남편을 짝사랑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제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다잡고 사진을 찍으려고 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미나의 말대로 동영상을 찍어야 하는데 손이 너무 떨리고 남편의 차가 금방 사라지는 바람에 흔들리는 사진 외에는 아무것도 증거가 될 만한 게 없었죠. 저는 곧장 다가오는 택시 한 대를 잡아탔습니다. 아저씨, 저 차 좀 쫓아가 주세요. 남편의 차를 쫓아가 달라고 부탁했죠.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대사를 제 입으로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남편의 차는 골목 한 구석에서 멈췄습니다. 운전석에서는 남편이 내리고 조수석에서는 그 어린 여자가 내렸습니다. 남편이 팔을 뻗어 여자는 익숙하다는 듯 남편의 품에 안기더라고요. 남편이 그 여자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뜨거워서 뺨이 데일 것 같이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남편과 여자는 팔짱을 끼고 한 빌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동영상을 찍었어요. 남편이 차에서 나오는 모습부터 두 사람이 끌어안는 모습과 남편이 그 여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모습까지요. 손이 떨리는 바람에 동영상도 조금 떨렸지만 그래도 남편의 얼굴이라는 것을 확인하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 몇몇이 저를 흘낏 쳐다보는 걸 알았지만 남들의 시선 같은 건 신경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제 삶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울고 있는데 누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던 그 여자였습니다. 옆에 남편은 없이 내연녀 혼자였습니다. 그 여자를 올려다보던 저는 입술까지 떨렸어요. 빌라로 들어갔던 남편의 내연녀가 어떻게 제 앞에 서 있는 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모르는 척 넘어갈까? 나만 가만히 있으면 평화로운 우리 부부 그대로 계속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오빠 와이프죠?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조윤지라고 해요. 오빠랑 저 학교에서 만났어요. 가정 있는 남자랑 관계를 맺은 여자의 목소리에서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어찌나 뻔뻔한지 저한테 악수까지 청하더라고요. 어디서 미국 드라마를 많이 봤는지 당찬 모습을 보이는데 치가 떨리더라고요. 남편과 15살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남편을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아까 학교 앞에 있는 거 봤어요. 여기까지 따라온 거 보면 이제 상황 다 아시겠네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늦게 알아서 좀 실망했어요. 우리 만난 지 2년이나 됐는데 그동안 어떻게 그렇게 몰랐어요? 내가 하도 답답해서 일부러 향수까지 심하게 뿌리느라 머리가 얼마나 아팠는데요. 남편이 2년이나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말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을 수 없는 건 머리채를 뜯겨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여자가 이렇게 당당하다니요. 저는 완전히 바보가 된 기분이었고 끓어오르는 화도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이혼하겠죠?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저는 이 어리고 염치 없는 내연녀가 기고만장한 꼴을 보기 싫어 눈물을 닦아내며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어쩌게요? 이 상황 다 알면서도 오빠랑 계속 살 거예요? 아줌마, 자존심도 없어요? 제 말에 당황했는지 눈동자가 떨리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봐야 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내연녀야. 다른 여자의 남편에게 껄떡대는 년. 너희 부모님도 너 이러고 다니시는 거 아니? 제 말에 침을 꼴깍 삼키더군요. 제가 그 여자 앞에서 작아질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잘못을 저지른 건 엄연히 이 여자였으니까요. 뱃속에 오빠 아이 있어요. 오빠가 아줌마랑 이혼하면 저랑 결혼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냥 지나가는 잠깐의 바람이라고 믿을 수도 없었어요. 껍데기.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자신감을 되찾은 그년이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저를 껍데기라고 부르더군요. 남편의 껍데기만 안고 사는 여자라고 저를 비웃는 것이었죠.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내뱉더니 그녀는 다시 빌라로 돌아갔어요. 저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마구 닦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절대 참지 않겠다고요. 오늘 있었던 일은 절대로 없었던 일로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남들 말 잘 듣고 착하게만 살아왔던 제가 완전히 변해버린 날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남편이 차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돌아가고 있던 동영상에는 그 여자와 나눈 대화까지 전부 담겨 있었죠. 저는 다시 택시를 잡아타서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금 전에 목격한 것과 불륜녀와의 대화를 들려줬어요.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제 얘기를 들은 미나는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저는 쉽사리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혼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이 상황을 다 알고도 남편과 함께 살 자신은 또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해주고 싶었죠. 조용히 이혼을 해주는 건 절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제 마음을 알아챈 미나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줬습니다. 자신이 이혼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준 실력 있는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저는 곧장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속사포로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내연녀 뱃속에 아이까지 있다는 전화를 받으면 당황할 법도 한데 변호사님은 너무나 침착하게 제 얘기를 들어주셨죠. 제가 원하는 건 복수예요. 최대한 그것들을 고통스럽게 해주고 싶은데 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상간녀 위자료 소송부터 진행하시죠. 3천만 원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위자료라는 말을 들으니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게 더더욱 실감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혼을 하라는 건가요? 이혼이랑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간녀가 다시는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도 또 남편을 만난다면 또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만날 때마다 계속 3천만 원씩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곧바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름과 사는 곳을 알았으니 쉽게 진행할 수 있었죠. 남편의 귀에까지 들어갔을 게 분명했죠. 증거까지 충분한 마당에 남편이 알게 된다 한들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남편에게 책임을 묻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대체 내가 어디가 그렇게 못나서 다른 여자를 만났냐고 묻고 싶었죠. 며칠이 지나도록 모든 게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내색하지 않고 평소처럼 지내기 위해 애썼죠. 남편에게 미소를 지을 때는 입가에 경련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상간녀가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서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편도 알았을 게 분명했죠. 그날 저녁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그 사람과 크게 다툴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는 위자료 소송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 말도 꺼내지 않고 평소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오늘은 별다른 일 없었어? 별일 없었어요. 당신은 어땠어요? 새로운 소식 없어요? 없었어. 하도 조용하니까 오히려 지루해. 오늘은 어떻게 일찍 들어왔어요?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일부러 일찍 왔는데? 별다른 일 없었냐고 아무렇지도 않게 묻는 남편을 보니 혼란스럽더라고요. 이게 연기일까? 정말로 몰라서 저러는 걸까? 저에게 이혼을 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던 그 여자의 성격상 위자료 얘기를 듣고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진 않았거든요. 저는 일단은 조용히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남편은 TV를 틀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죠. 식사가 다 준비되어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은 식사 내내 밥그릇만 바라보고
제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을 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때 깨달았죠. 아, 연기하는구나. 이 남자, 나한테 걸리지 않으려고 용 쓰고 있구나. 내 친구 미나, 기억나죠? 아, 기억나. 당신 대학 때 친구라고 했던가? 네, 얼마 전에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한 친구요. 저는 일부러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미나 얘기를 꺼냈습니다. 일상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지루하다는 남편에게 아주 작은 심리적 압박을 주고 싶었어요. 너무 평안해 보이는 그 얼굴이 죽도록 미웠거든요. 그 친구가 왜? 걔가 이제 남자를 한 번만 봐도 바람 피울 남자인지 아닌지 안 돼요. 아, 그래? 물론 지어낸 얘기였죠. 저는 남편이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길 원했어요. 그걸로도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저만큼 힘들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10살이나 어린 아내보다 훨씬 젊은 여자를 안으면서 그는 즐거웠겠죠. 나를 배신하고도 죄책감을 느끼기는 했을까요? 남편이 온갖 말로 용서를 빈다 해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참아주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없었죠. 이제부터 어떻게 복수해줄까 제 머릿속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미나가 당신 보고 딱 바람을 피울 관상이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친구가 별 얘기를 다 하네. 그럼 만약에 내가 바람을 피우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당신이 바람을 피우면 상간녀한테 위자료 소송부터 할 거예요. 위자료가 3천만 원이라고 했던가? 3천만 원 맞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몇 번이고 할 수 있대요. 만약 당신이 바람을 피우잖아? 그럼 난 부자가 될 거예요. 저는 일부러 해맑게 웃으며 말했어요. 남편이 섬뜩함을 느끼길 바랬죠. 당신이 아는 변호사가 있던가? 아, 내가 얘기 안 했나? 나 아는 변호사님 한 분 있는데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반찬도 거의 먹지도 않더군요. 거의 맨밥을 입에 우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자존심을 위해 애쓰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갑자기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을 절대로 알리고 싶지 않을 사람들한테요. 남편은 평소에 점잖게 행동하고 다녔기에 사람들이 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더욱 충격을 받을 게 분명했죠.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사이 남편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날짜별로 강의 자료를 정리해두는 사람이었죠. 저에게 자랑하듯 보여준 적이 있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강의 자료를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여준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찍은 남편과 불륜녀가 서로를 끌어안던 동영상을 캡처해서 이틀 뒤 날짜로 되어 있는 남편의 강의 자료 곳곳에 끼워 넣었습니다. 오늘 저녁엔 일찍 와요. 왜? 어디 갈 데 있나? 친정에서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하셨어요. 이번에 안 오면 엄마 많이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알겠어. 이따 봐. 저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안서방이 오랜만에 엄마가 해준 음식 먹고 싶다는데 우리 오늘 가도 되죠? 어머 그래. 안 그래도 네 오빠네도 오늘 저녁에 오는데 잘 됐다. 아유 어서 장 봐야겠다. 오빠네도 온대요? 잘 됐네요. 간단히만 준비해주세요. 어차피 엄마 아빠 얼굴 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할 얘기도 있고. 저는 오빠네 부부가 온다는 말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럴 만도 했죠. 처음에는 남편이 저지른 만행을 먼저 친정 부모님에게 알릴 생각이었는데 오빠네 부부까지 온다고 하니 더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남편을 망신 줄 수 있으니 잘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친정 엄마와의 전화통화를 끝내고 제 짐만 전부 뺐습니다. 짐은 잠시 미나에게 맡겨달라고 했죠.
그리고 시부모님에게도 오늘 저녁에 시간이 있으시냐고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친정 부모님이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시간 어떠시냐 했더니 아무것도 모르시는 시부모님들은 너무나 반가워하셨습니다.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있었죠. 저는 시부모님에겐 약속된 시간보다 30분 정도 늦은 시간으로 알려드렸어요. 다 이유가 있었죠. 나중에 내 집에서 머물고 싶으면 그래도 되니까 편하게 생각해. 다행히 미나는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그날 저녁 저는 갖고 있던 옷 중에 가장 예쁜 옷을 입고 남편과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가족들은 오랜만에 집에 온 저와 남편을 환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그 순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할 거예요. 저의 충격적인 통보에 친정 식구들과 남편의 얼굴이 모두 하얗게 질려 있었죠. 아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식사 잘하다가 무슨 이혼이야? 다투기라도 한 거면 아이 대화로 잘 풀어야지. 남편은 제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을 알고 있었는지 감히 입도 뻥끗 못하고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평온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손을 떨고 있던 것을 보니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남편이 긴장한 모습을 보니 용기가 더 솟더라고요. 이 사람 바람 피웠어요. 그것도 나보다도 어린 여자애랑. 야, 이 새끼야, 너 진짜야? 제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친정 오빠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남편에게 소리치더라고요. 남편은 찍소리도 못하고 저희 친정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 남편을 유독 잘 챙겨주는 친정 엄마가 자신의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사위가 아무리 예뻐도 딸을 두고 바람 피운 사위를 끝까지 예뻐해줄 장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자네, 그게 정말인가? 정말로 바람 피웠어?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우리 집에 기어들어올 수가 있어? 친정 엄마의 매서운 눈초리에 남편은 변명하듯 말하더군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교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오해한 것 같습니다. 오해를 하게 만든 제 잘못이에요. 애까지 임신시킨 여자가 조교였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분명 상간녀 위자료 소송까지 한 걸 알면서도 오해라고 변명을 하는 것도 용서할 수 없었죠. 그 조교라는 여자가 임신도 했대요. 나한테 이혼하라고 말하더라고요. 임신이라니? 남편은 임신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었는지 너무나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몰랐어? 네 내연녀 임신했잖아. 그래서 내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까지 했잖아. 저는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질렀어요. 친정 식구들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겠지만 더는 참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기에 저는 두려울 게 없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서 제가 찍은 동영상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었죠. 남편이 낯선 여자를 끌어안고 그 여자 이마에 입을 맞추는 모습을요. 그리고 빌라로 함께 들어갔던 여자가 제게 껍데기라고 말을 하는 모습까지 가족들이 전부 보았어요. 남편은 온몸이 굳은 것처럼 가만히 있더군요. 남편은 평온한 사람이 아니라 겁쟁이였던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겁쟁이요.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야? 내 동생을 두고 바람을 피워? 내가 그랬지. 내 동생 속 썩이면 너 가만 안 둔다고. 친정 오빠는 곧바로 남편에게 달려가 주먹부터 날렸어요. 그야말로 누가 말릴 새도 없이 오빠는 남편을 두들겨 팼어요. 아버지도 제 말에 참지 못하고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매일 그렇게 점잖던 남편이 그날은 비참한 꼴로 두들겨 맞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미리 전화해두었던 시댁 가족들이 오기를 기다렸죠. 일부러 30분 정도 늦게 오라고 말해둔 이유는 남편이 오빠와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을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이 충분히 두들겨 맞았을 때 시부모가 딱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모두가 제 복수를 위해 시간을 잘 맞춰주고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죠. 아이, 안녕하십니까? 아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시부는 남편이 친정 오빠에게 멱살을 붙들린 모습에 너무나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친정 오빠는 멱살을 풀었지만 남편을 향한 살기 어린 눈빛은 거두지 않았어요. 시모는 엉망진창으로 된 집안을 보며 놀라서 멍하니 서 있을 뿐 한마디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얻어 맞아서 입술이 터진 남편은 고개만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대개 아드님께서 저희 딸을 두고 바람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것도 학교 조교랑 놀아났다고 하더군요. 임신까지 시켰대요. 오죽하면 이 얌전한 제 딸이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남편이 바람났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매번 자기가 참기만 하던 애였어요. 얼마나 참기 힘들었으면 애가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소리를 치겠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그렇게 크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제 편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가족들도 남편의 편이 아니었어요. 아니, 너 그게 정말이냐? 너 도대체 어쩌자고 그런 엄청난 짓을 했어? 네 입으로 말해봐라. 그게 전부 사실이야? 시부의 물음에도 남편은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이것 좀 보세요. 이걸 보고도 사실이냐 아니냐 따질 수 있나 보세요. 친정엄마는 시부에게 제가 보여줬던 동영상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시부도 옆에 있던 시모도 죄인처럼 얼굴을 들지 못했죠.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과하실 거 없고 저희가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이런 꼴 다 보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겠어요? 우리 딸만 배신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저도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애들이 당장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이혼까지는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닙니까? 남자가 한눈 파는 거 흔한 일입니다. 이런 일로 이혼을 한다면 온전한 가정이 몇이나 되겠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혼의 자식까지 있는 남자와 이혼을 하는 게 어떻게 성급한 결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부의 말을 듣던 저도 참지 못하고 끼어들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는 옆에서 잘한다고 고개를 끄덕였죠.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무릎이라도 꿇어서 네가 속이 풀린다면 그리 하마. 시부는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편도 눈물을 함께 흘리더군요. 하지만 겨우 그 정도에 마음이 풀리진 않았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시부모를 돌려보냈고 저와 남편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일 생각도 하지 마. 너 같은 쓰레기가 내 집에 들어오면 그때는 걸어 나가지도 못하게 해줄 거야. 만신창이가 되어서 친정집을 나온 남편에게 저는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말 들었지? 이혼해. 싫어. 내가 이 꼴까지 당했는데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이 정도면 당신도 충분히 했잖아. 나도 혼날 만큼 혼났으니까 이혼은 없어. 도대체 남편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꼴을 당하고도 저와 계속 살겠다는 건 무슨 심보인지 알 수가 없었죠. 왜 못하겠다는 건데? 나 없이 살면 더 좋은 거 아니었어? 애기 낳고 잘 살면 되겠는데 왜 그래? 나 이혼했다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 싫어. 그리고 너도 지금까지 나랑 결혼 생활 괜찮았었잖아. 다른 사람한테 이 결혼 생활 빼앗기는 거 괜찮아? 그리고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나 걔랑 그냥 노는 게 좋았던 거지. 당신이랑 헤어지고 걔랑 결혼하고 싶은 거 절대 아니야. 이딴 게 좋은 결혼 생활이라면 내 발로 걷어차. 남편의 대답에 화가 더 치솟았습니다. 잘못했다는 말을 기대했던 제가 바보였죠. 이런 남자를 용서할 필요는 없겠다는 건 분명해 보였습니다. 어쨌든 난 이혼은 절대 안 해. 그래? 그래. 그럼 좀 더 당해봐. 앞으로 이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야. 저는 남편의 대답도 듣지 않고 통보만 하고는 미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시는 남편과 살던 그 집에 들어가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불륜을 들키지 않고 싶은 사람들이 저희 친정과 시댁만 있었을까요? 더 있었죠. 남편에게는 자신을 하늘처럼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망신을 당하는 꼴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강의 노트에 미리 작업해둔 사진과 동영상이 남편의 제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불어일으킬지 상상만 해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남편의 학교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강의가 언제인지 알고 있었기에 지나가던 학생에게 강의실을 물었죠. 오빠 찾아요? 내가 데려다 줄까요? 학생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강의실로 향하려는 순간 불쾌한 목소리가 제 옆에서 속삭이더라고요. 그 여자였어요. 남편의 아이를 가진 여자요. 3천만 원 준비됐니? 저는 다짜고짜 물었어요. 솔직히 놀랐어요. 이혼할 생각 없는 줄 알았더니 위자료를 청구하고 생각보다 세게 나오네 싶었죠. 이혼이랑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겨우 그런 걸로 감탄할 거 없어. 아직 내 복수 시작도 안 했으니까. 어차피 그 돈 오빠한테 받아서 줄 거예요. 혹시 생활비 계속 타고 싶어서 오빠랑 이혼 못하는 거예요? 내연녀는 저를 약 올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지만 타격감은 전혀 없었어요. 앞으로 있을 일에 비하면 이 정도 말싸움이야 우스웠죠. 그래서인지 저는 말도 더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알아? 껍데기는 너더라. 내가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그랬는데 자기는 절대 못하겠다더라. 나랑 지내는 결혼 생활이 너무 좋아서 싫대. 대체 너는 내 남편한테 무슨 존재였니? 그냥 노는 게 좋다던데? 말 지어내지 마. 내가 말을 지어내? 나 그렇게 창의적인 사람 아니야. 못 믿겠으면 네 오빠한테 확인해봐. 네가 임신을 했다는 것도 말해줬는데 너랑 결혼할 생각은 없다고 했으니까 참고하고. 당신 오늘 여기 왜 온 거야? 보면 알 거 아니야. 강의실 데려다 준다며? 여자가 제 앞에 나타난 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자와 함께 강의실로 향하면서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생각해보니 이 쇼에서 빠지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강의실에 도착해서 여자가 자리를 뜨려고 하자 저는 그 팔을 세게 붙잡았어요. 아프게 왜 이래요? 여자의 큰 목소리에 학생들이 흘낏 바라보는 게 느껴졌죠. 이 자리에서 네가 내 남편의 내연녀라고 소리치기 전에 내 옆에서 그 입 다물고 얌전히 있어. 제 협박이 통했는지 여자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곧이어 남편의 강의가 시작이 되었어요. 남편은 저와 내연녀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사색이 되었지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표정 관리를 하더라고요. 저런 사람은 연기를 하는 게 더 맞지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에는 어울리지 않았죠. 남편은 자신의 강의 노트를 화면에 띄우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푸른 멍자국들이 보였고 이제는 그의 마음에 들 멍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웃음이 나왔습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내내 저는 여자의 팔을 꽉 쥐고 있었어요. 여자는 아프다고 항의했지만 저는 절대로 놓아주지 않았어요. 혹여나 여자가 도망이라도 가서 이 쇼의 하이라이트를 놓칠까 걱정이었죠. 강의가 시작되고 중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조교와 허리를 끌어안고 남편이 조교의 얼굴에 입을 맞추는 사진이 먼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정말 대문짝만하게 사진이 뜨는데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학생들이 수군대는 소리에 남편은 화면을 바라보고는 놀라서 얼른 다른 화면으로 넘기더라고요. 이제야 제가 왜 강의실에 왔는지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넘긴 다음 화면에는 동영상이 있었어요. 우리 오빠 와이프죠?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조윤지라고 해요. 오빠랑 저 학교에서 만났어요. 강의실 스피커에서 조교의 낭낭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얄미운 목소리였어요. 학생들은 수군대며 조교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았고 당황한 남편은 동영상을 바로 끄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주 가관이었죠. 이 장면은 그의 부모님이 보셨더라면 그것도 괜찮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뱃속에 오빠 있어요. 오빠가 아줌마랑 이혼하면 저랑 결혼한다고 했어요. 조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학과 학생들이라면 그녀의 목소리를 모두 알 게 분명했죠. 제게 팔을 붙들린 그 여자는 소리를 치며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남편과 그 여자는 급하게 허둥대며 화면을 끄려고 애쓰더군요. 이제 와서 영상을 끈다 한들 소용이 없었죠. 거기에 있던 학생들은 이미 모두가 동영상을 봤으니까요. 학생들이 수군대는 소리는 더 소란스러워졌어요. 그리고 한 여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 나쁜 놈아! 여학생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가더라고요. 남편은 뛰쳐나가는 여학생을 빤히 바라보았어요. 뭔가 할 말이 많아 보였지만 그 겁 많은 남자가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여학생을 불러 세울 용기가 있을 리 없었죠. 조교는 강의실을 뛰쳐나가는 여학생을 바라보다가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남편은 그런 거 아니라고 했지만 어떤 상황인지는 안 봐도 뻔했죠. 남편이 건드린 여자가 조교 하나는 아니었던 거예요. 이 정도로 쓰레기였다는 게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유부남 교수가 자기 학과 조교와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과 또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건 학교에서 잘리고도 남을 일이었어요. 남편은 당연히 학교에서 잘렸죠. 이후에 친오빠에게 들은 얘기인데 다른 학교로 가기도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워낙 소문이 멀리까지 나서 아마 한국에서는 교수로 재직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새끼가 저지른 짓을 잊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려줄 거야. 그때 더 때려주지 못한 게 아니다. 아직도 속이 시원치가 않아. 친정 오빠도 교수였고 비슷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기에 소문이 잊혀질만 하면 오빠가 입김을 불어넣을 게 분명했죠. 그런데 저에겐 이러나 저러나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와 남편은 곧장 이혼을 했기 때문이었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싫어서 이혼은 안 한다던 남편은 제가 또 무슨 복수국을 벌일지 몰라 두려웠는지 군말 없이 이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개벌은 남 못 준다고 남편은 또 바람을 피우고 다닐 사람이었기에 용서를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죠. 이혼을 하고 저는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혼과 동시에 남편에게 받은 상처도 금방 잊혀지더라고요. 아마 지금까지도 참고 있었더라면 제 속은 썩어 문드러졌을 거예요. 하지만 참지 않았기 때문에 아픔도 금방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친정집에 들어온 이후로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원래 대학원 과정이 끝나면 하려던 건데 결혼을 하면서 멈췄던 공부였어요. 다시 공부를 하게 되니 옛날 생각도 나고 열정도 샘솟더라고요.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 인생을 살고 있는데 반갑지 않은 인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나야, 잘 지냈어? 원래 술을 잘 못하는 전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우리가 전화할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나 어떻게 사냐고 좀 물어봐주라. 그래, 어떻게 살아? 학교는 잘렸을 텐데 벌어먹고 살기는 하니? 제 물음에 전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나 요즘 엉망이야. 젊은 애인이 둘씩이나 있는데 행복한 거 아니었어? 저는 마음껏 비아냥댔죠. 걔 임신한 거 거짓말이래. 당신이랑 내 사이 갈라놓으려고 걔가 거짓말한 거야. 당신이 속은 거라고. 임신 안 했다고 당신이 바람 피웠다는 사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걔 딴 놈이랑 결혼했어. 그 일 있고 얼마 안 있어서 금방 결혼했어. 이제 나 아무도 안 만나. 뭐 칭찬이라도 해줘야 돼?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술을 먹고 저에게 전화를 건 것도 진상인데 그 와중에 뻔뻔하게 다시 만나자는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절대 그런 일 없어. 나 그래도 너랑 살 때 좋았어.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좋았고, 가끔 집에 혼자 있을 때 네가 너무 그리워. 아, 우리 되게 사이좋은 부부였잖아. 너랑 있을 땐 안정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항상 불안해. 전 남편의 주정을 계속 들어주기 힘들었습니다. 안정되고 편안한 느낌이 지겨워 바람을 피웠던 남자가 무슨 대화를 더 할 수 있겠어요? 너는 누굴 만나도 바람 피울 놈이야. 그냥 널 믿어준 사람을 배신해놓고 다시 만나자는 건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야? 난 즐겁게 살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로운 시작할 거야. 너는 평생 외롭게 살아. 너 진짜 다른 남자 만날 거야? 그때는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 만날 거야. 너 같은 놈 말고. 저는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이후로도 전 남편은 저에게 가끔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한 번도 전화를 받은 적이 없어요. 전 남편이 더 아파하길 바라냐고요?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 사람이 괴로워하든 말든 관심도 없어요. 저에게는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복수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미련이 안 남은 것도 있지만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긴 해요. 저는 요즘 새로운 사랑을 찾았거든요. 박사 과정을 하면서 만난 저보다 1살 어린 남자인데 다정하거나 살가운 성격은 아니지만 진실된 사람이에요. 남자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무조건 피하기만 했다면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좋은 남자도 분명히 있다고 믿었고 그랬더니 새로운 인연도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또 결혼을 하게 될지 아닐지는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지금이 이혼 전보다 행복하다는 거요. 그러니까 저처럼 억지로 참기만 했던 분이 계시다면 자신을 위해서 너무 참지만은 말라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누구 좋으라고 참아요. 제일 소중한 건 나 자신이잖아요. 꼭 당신을 위해서 살길 바랄게요. 제 얘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